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여론조사 회사 글로벌 리서치에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왜곡을 적발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가 전화 면접에서 특정 정당 후보를 강조하거나 지지 정당을 응답과 반대로 입력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사기 대선 여론조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반 사례로 응답자가 지지 후보에 대한 답을 망설이자 유도 질문을 하거나 지지 정당이 없다고 했을 때 특정 정당을 되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여심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한 답을 유도한 게 아니라 면접원이 할당량을 빨리 채우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리서치의 과태료 최고 상한액인 3천만 원을 부과했으나 영업 중단 등 타제한 규정은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대한민국의 언론중재법 소식에 인권 침해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면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처벌과 정정이 시행된다면 법안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오는 27일 본회의 이후 유엔에 답변서를 보낸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보고관들은 유엔 회원국 내 진정 접수나 자체 조사를 거쳐 공식적인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이 2017년부터 받은 인권 서한은 23건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탄압과 가습제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2일 총파업을 두고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과 정부가 13차례 협상 끝에 극적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때 양쪽은 치열한 교섭을 통해 22개 안건 중 5개 핵심 안건에 대해 의견을 좁혔습니다. 그 예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야간 간호료 확대 등이 있습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실무협의 시작 전 합의에 대한 정부의 관철을 약속하며 파업 철회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협상 후 노조 측은 정부가 5대 안건을 대체로 수용하여 협상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날 오전 7시부터 의료계가 파업할 예정이었으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코로나19 속 의료 공백 위기를 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오늘 뭐 먹을지부터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나아가 어느 진로를 택할지, 크고 작은 수많은 고민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됐든 결정을 하기 마련인데요. 결정하기까지의 과정,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할 때, 흔히 결정장애라고 부르죠. 저는 누구보다도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편인데요. 하지만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고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완벽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과정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런 끝도 없는 고민 뒤에 부족한 결단력만 남는 건 아닐까요? 성급하게 내린 결정, 오랜 고민 후 내린 결정. 그 사이 어딘가 슬기로운 선택 과정.
너무 외적인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이 좀 더 원하는 쪽이 어딘가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딱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 그거면 됐어요.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숨죽여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만 정작 경기 종목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선수들을 응원하진 않으셨나요? 알고 보면 2배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올림픽 경기 그 순간. 무작정 아나운서의 해설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종목에 대한 지식이 함께한다면 더 재밌는 순간이 될 거예요. 전문가 못지않은 올림픽 스포츠 상식을 쌓는 시간. 올림픽 개론입니다. 깜깜한 검은 배경 앞 기다란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준비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복장과 얼굴을 전부 가린 마스크까지. 얇고 긴 검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데요. 순식간에 머리 위로 불빛이 깜빡깜빡 들어옵니다. 어떤 올림픽 경기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바로 펜싱입니다. 그럼 스탠딩 에그의 오잠깐 듣고 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펜싱은 유럽에서 시작된 검술 스포츠입니다. 원래 펜싱이란 단어는 그냥 검술을 의미했으나 보호구를 착용하고 칼 끝에 버튼을 다는 등 안전성이 더해지면서 스포츠로서의 펜싱을 의미하게 됐어요. 고대 로마의 검술이 중세 과학기술 발달을 거치면서 지금의 펜싱이 탄생하게 된 거죠.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에서 현대 펜싱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요. 종주국이 프랑스인 만큼 모든 펜싱 경기 역시 프랑스어로 진행됩니다. 모든 운동은 용어를 알아야만 경기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펜싱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앙갸르드, 마르쉐, 롱빼 모두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영어에 비해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용어는 펜싱의 기초. 그럼 경기를 보면서 한번 펜싱 용어를 배워볼까요? 긴 마루 위에 두 펜싱 선수가 마주보고 준비를 하는데요. 그 아래서 심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레. 그리고 전투적인 칼싸움이 시작되죠. 여기서 알레는 펜싱 용어로 전투를 개시하라는 뜻이에요.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 그 순간. 앞으로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하면서 알레를 듣는 순간 경기에 좀 더 몰입될 것 같네요. 펜싱은 아무데나 그냥 찌르면 된다? 아니에요. 바로 세부 종목에 따라서 공격 부위, 공격 동작, 그리고 동시타의 득점 여부까지 달라져요. 하늘 아래 같은 펜싱 없다. 펜싱이라고 해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닌 것이죠. 펜싱의 세부 종목은 플레레, 에페, 사브르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플레레는 팔과 머리를 제외한 상체의 몸통 찌르기만 가능해요. 가장 먼저 스포츠화가 되어 역사가 긴 플레레. 전 세계에서 가장 두터운 선수층을 가지고 있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여자 펜싱 사상 첫 은메달을 대한민국에게 안겨준 자랑스러운 남현희 선수가 플레레 종목 선수죠. 다음으로 에페의 공격은 전신 찌르기입니다. 공격 부위가 모든 영역인 만큼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스텝 많은 견제 싸움이 펼쳐지죠.
칼이 상대방 몸 아무데나 닿으면 점수를 얻는다는 직관적인 규칙 때문에 세 가지 세부 종목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의 1초 호심으로 국민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신아람 선수가 바로 에페 종목의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브르의 경우 팔과 머리를 포함한 모든 상체가 공격 부위인데요. 플레레와 에페와는 다르게 찌르기와 배기 모두 공격이 가능해요. 사브르는 순식간의 공격, 정신없는 박진감이 흐르는 경기죠. 지난 여름 도쿄 올림픽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쥔 김정한, 구본길, 김준호, 오상욱 선수. K펜싱의 한 획을 그은 4인방은 펜싱 F4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 이어 9년 만에 전 국민을 열광하게 한 이번 경기 역시 사브르 종목입니다. 이쯤에서 스텔라장의 카페인 듣고 계속 이어갈게요. 어디로 휠지 모르게 흔들리며 맞부딪히는 칼날. 눈 깜짝할 새도 두지 않고 날아가 상대 선수에게 꽂히는 칼끝. 펜싱칼은 보기보다 실제로 탄성 없이 더 딱딱하다고 해요. 힘없이 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중 초고속 촬영 때문에 휘는 듯이 보이는 거죠. 이런 펜싱칼 또한 세부 종목에 따라서 길이와 무게가 달라지는데요. 플레레와 에페보다 2cm가 짧은 사브르. 또 플레레와 사브르는 500g 이하, 에페는 770g 이하로 펜싱칼에도 세밀한 규정이 있답니다. 이렇게 펜싱 세부 종목을 구분해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조금은 생소한 펜싱의 세계지만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도 앞으로 꽤 재밌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거예요. 두 펜싱 선수가 마루 위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칩니다. 펜싱 칼로 찌르고 맞고 득점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때 두 선수가 동시에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득점을 얻을까요? 플레레, 에페, 사브르. 앞서 설명한 세부 종목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져요. 먼저 에페는 동시타의 경우 양쪽 모두 득점합니다. 반면에 플레레와 사브르 두 종목의 경우 동시에 칼을 쳤을 때 우선권에 따라 득점하는데요. 공격을 위해 칼을 친 쪽이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공격권이라고도 하죠. 한번 사브르 경기를 통해 룰을 이해해 볼게요. 똑같은 라인에서 준비하는 두 선수. 심판이 알레라고 말하자 경기가 시작됩니다. 두 선수 중간에 기준점이 있고 기준점에 누가 더 빨리 나와서 때리느냐에 따라 공격권 순서가 결정돼요. 이때 먼저 공격권을 얻은 선수가 상대방을 휙 찌르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재빨리 막아내자 공격한 선수는 방어를 위해 뒤로 물러나죠. 여기서 공격에 실패했으니 공격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득점이 날 때까지 공격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경기가 진행돼요. 그러니 동시에 공격했어도 공격권을 가진 선수가 득점하게 되죠. 마음대로 찌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이지 않는 중요한 룰이 있었네요. 다음에 펜싱 경기를 관람할 때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우정, 존경, 탁월.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의 세 가지 가치인데요. 오늘의 종목 펜싱 경기에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현한 그 순간 함께 보실까요? 지난 도쿄올림픽 한국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이날 경기는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이 빛났는데요. 에스토니아와의 단체전 결승에서 송재라 선수는 상대 선수가 다리를 삐끗하자 반격하는 대신 경기 중단을 요청합니다. 또 반대로 송재라 선수가 균형을 잃자 상대 선수가 붙들어주는 멋진 장면이 연출됐어요. 승리만이 전부가 아니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올림픽 아닐까요?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경기를 만들어간 두 선수에게 뜨거운 응원 보냅니다. 오늘의 종목 펜싱. 다들 새로운 지식 많이 얻으셨나요? 다음 주 올림픽 종목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며 올림픽 개론 여기서 마칠게요. 올림픽 상식 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올림픽 개론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